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생산한 상품이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어떤 유통 경로가 있는데, 이 유통 경로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스템 사례들을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시스템의 유형과 요즘에 최근에 아주 우리 학생들에게도 잘 널리 알려져서 익숙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 시스템의 유형은 어떤 전통적 유통 경로와 수평적 유통 경로, 수직적 유통 경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전통적 유통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경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어떤 지금처럼 유통이 발달되기 전에 생산자는 소비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장소로서 시장에 모두가 5일이면 5일장 이렇게 나와서 거래를 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유통 경로를, 그러니까 자발적인 생산자에서 자발적인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그런 어떤 유통 경로로서 유통 경로를 전통적인 유통 경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경로 기관들로 구성된 경로 조직으로 법적인 결속력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통 경로에 참여하거나 철수하는 형태. 그러니까 시장에 자유롭게 나와서 거래를 하고 자유롭게 뭐 참여하지 않으면 철수하는 그런 형태와 같은 부분을 전통적인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경로의 특징은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과 충성심이 약해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인 음, 제조업, 도매, 소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자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속력과 충성심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로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대화돼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 유통 경로지만 조금 현대화된 유통 경로인데, 거기에 어떤 도매업자라든지 소매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그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의 유통 경로로 진입과 철수가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가락시장에 내가 납품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락동 시장에 가지 않고 강서시장에 가서 소매로 내가 도매로 상품을 사다가 내가 거래하는 소매점에다 물건을 납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도매상 시장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진입과 철수가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수직적인 마케팅 시스템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일사불란한 그런 거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낮지만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고 내가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유연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주방용품 유통업체 하울스홈이라는 업체는, 이 업체에서는 하울스홈은 해외에는 물론 이천, 여주 등 국내 도예단지 같은 데를 찾아가가지고 작가들하고 교류하면서 핸드메이드로 주방 식기류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빈 도자기, 예? 뭐 무경 도자기, 화해 소반 등 이런 걸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외 브랜드와 견주도 뒤지지 않는 디자인과 내구성, 희소성까지 갖춘 어떤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실제로 대형 유통업자와는 다른 특별한 시장을 공략을 하는 어떤 유통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떤 하나의 사례를 한번 소개했는데 이렇게 어떤 유통업체가 정규적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상품을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류하면서 핸드메이드 주방식기를 판매한다는 거죠. 수평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건 수평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건 소매상이면 소매상끼리 어떤 연대, 도매상이면 도매상끼리 연대. 그러니까 제조업체,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런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러면 도매상끼리 연대, 소매상끼리 연대 이런 거는 수평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동일 경로의 단계에 있는 도매상이면 도매상들이 집합, 소매상이면 소매상들의 2개 이상의 기업이 어떤 판매 기회를 증진시키고 매출을 어떤 확대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등한 관계로 통합하는 어떤 조직으로서 공동 판매, 공동 생산 이러한 걸 하기 위한 공생적 마케팅을 하는 조직을 수평적 유통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적 유통 경로는 도매상끼리의 어떤 결성된 조합, 소매상끼리 어떤 결성된 조합,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은 공동 생산이라든지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지 공동으로 생산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공동 상품 및 상표 개발한다든지 공동 광고라든지 공동 판매 기구를 설치하든지 공동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수평적 유통 경로다. 요즘에 그래서 뭐 공유 경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트렌드로 공유 주방을 쓰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식업체 짜장면집 뭐 우동집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떤 푸드코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각각 자기 주방이 있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는 합병되면서 공동 주방을 함께 주방을 쓰면서 판매만 다르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 주방을 했을 경우에는 A 업체도 판매장과 주방, B 업체도 판매장과 주방, C 업체도 판매장과 주방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면적이 커지지만 공동 주방으로 했을 때는 10평의 공동 주방을 가지고 5평 정도씩만 하면은 10평과 15평, 35평이면 되는데 20평씩 하게 되면 세 점포가 60평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어떤 공동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공동으로 어떤 서비스를 함으로써 유통 경로 수평 어떤 동일한 유통 단계에 있는 도매상이면 도매상, 소매상이면 소매상 이렇게 같이 있는 동일한 경로상에 있는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수평적 유통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경쟁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계절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이용되어 유유자원을 활용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우산을 판매하는 사람과 양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 올 때는 우산을 팔고 비 오지 않을 때는 양산을 팔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우양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주로 많이 비가 오고 햇볕이 나니까 우양산, 여름에는 우양산을 팔고 겨울에는 지갑, 벨트, 장갑을 파는 업체가 우양산 업체하고 계절을 이렇게 보완하면서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수평적인 유통 경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례로서 오픈 메디칼과 에이슨 팜플러스라는 부분이 공동 구매와 공동 생산을 한 사례인데
생활 건강의료 유통기업인 오픈 메디칼이라는 어떤 회사와 오프라인 유통 전문회사 에어파스 플러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양사가 공동 구매, 공동 OEM으로 생산해가지고 건강식품,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장도 설립하고 이런 사례로서 상호 인연하는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직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유통 경로라고 하면 수직적인 유통 경로를 일반적으로 어떤 유통 경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수직적 유통 경로에는 기업형 유통 경로와 관리형 유통 경로와 또 계약형 유통 경로. 이제 계약형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유통 경로가 대표적인데 그 부분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다른 이 절로 다르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체,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일련의 관계 아니면 물론 도매상을 생략하고 제조업체, 소매상, 소비자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어떤 수직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자에서 소비자까지 유통 경로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경로 구성원들이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네트워크형 형태의 경로 조직이다. 그러니까 경로 도매상부터 제조업체, 도매상, 소비자 이런 어떤 단계 아니면 제조업체, 도매상, 소비자 이런 단계라든지 어떤 수직적 유통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형 유통 경로라고 해서 회사형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이다. 회사형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한 경로 구성원이 소비자면 그러니까 소매상이면 소매상, 도매상이면 도매상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다른 경로 구성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형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형 전방 통합 어떤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체가 도소매업체를 소유하거나 도매상을 소유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전방. 그럼 역시나 후방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상이 도매상을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힘의 균형에서 제조업체가 힘이 세 가지고 자본이 많으면 소매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백화점이나 어떤 대형마트 이런 데서 너무 대형화가 되면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후방 통합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형 수직적 마켓 어떤 유통 경로 시스템은 강력하게 유통 경로의 기능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상이 주도로 해서 소매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도매상 주도로 어떤 경로, 소매상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소매상이 강력한 경우에는 납품업체를 통제해서 전체적으로 그 상품의 유통 경로 기능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관리형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꼭 소유 기업형 유통 경로는 하지만 그 유사하게 재무적으로 능력이 있는 어떤 구성원이 어떤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어떤 특출한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소유권이나 계약의 의지는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규모라든지 파워 또는 경영 자원에 의해서 유통 경로 단계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럴 때는 수직적 유통 경로 어떤 체인형 유통 경로보다는 결속력은 낮지만 전통적인 유통 경로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결속력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형 유통 경로가 아닌 예전 전통적인 유통 경로하고 관리형 유통 경로만을 봤을 때는 먼저 거래 특징하고 공급업자 내의 의사결정과 소매상 내 의사결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성과평가 이 관계만 좀 설명드리면 거래의 특징은 전통적인 유통 경로에서는 예전 그러니까
자율적인 유통에서는 주문 시점에서 서로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 대신 관리형 유통 경우는 장기간 지속적인 결합에 의해서 어떤 소유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된 유통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업자의 의사결정은 제조업이면 제조업, 도매면 도매상의 의사결정은 공급자의 지역 판매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통적 유통 경로에는. 근데 관리형 유통 경로는 공급업자가 어떤 회사화되어 있어서 지역 또는 본부 부서장이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소매상 내 의사결정자도 전통 유통 경로는 구매 부서원이 되는데 관리형 유통 경로도 기업형이 돼서 부서장 또는 최고 경영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과 평가도 전통적인 유통 경로에 있어서는 예전에 그런 것들은 주로 판매량과 단기적인 성과 기준으로 어떤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관리형 유통 경로는 프로그램에 기술된 성과 기준을 한다. 그래도 역시 기업형 유통 경로나 프랜차이즈 시스템하고 차이는 전통적 유통 경로와 관리형 유통 경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유통 경로를 보면은 조금 더 전통적 유통 경로하고 차이점을 확연하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형 유통 경로라 그러면 계약 제조업체, 도매, 소매, 소비자에까지 일련한 어떤 유통 단계가 서로 구성 간의 독립적인 회사지만 서로 상호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조직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형태는 첫 번째는 도매상원 자발적 연쇄점이라든지 소매상 협동조합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매상 협동조합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조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매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독립된 중소소매상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대규모 소매상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도매 기능을 가진 공동 소유 조직체를 결성해서 이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빵집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러면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동네 빵집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동네 어떤 지역의 빵집 협동조합 서울시 빵집 협동조합 그래가지고 뭐 어떤 조합체 명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소매상들이 조합식으로 슈퍼마켓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슈퍼마켓 롯데슈퍼라든지 뭐 이런 기업형 롯데슈퍼라든지 그 홈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형 슈퍼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슈퍼마켓들이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자기네들이 권익보호라든지 상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도매 기능을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체를 결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롯데리아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것들을 보면 프랜차이즈 조직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마켓으로 좀 하면 슈퍼마켓에 롯데 슈퍼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CU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 조직화된 어떤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조직이라 하면은 본부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와 가 계약에 의해서 가맹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의 상표라든지 상호, 사업 운영 방식, 종업원의 훈련 및 파견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허가를 내주는 어떤 그 유통 경로 조직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방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례를 한번 또 보면은 현대 리바트라고 하는 가구에서 현대 홈쇼핑이 서로 흡사합병을 해서 현대 어떤 백화점 그룹 계열의 가구 계열사 리바트가
종합 인테리어로 도약하기 위해서 건축자재 유통회사인 계열사 현대 HS를 흡수 합병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냐면 건설업 관련 노하우와 자재 유통 이런 걸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협업하기 위해서 건자재, 인테리어, 해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합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아울렛, 홈쇼핑 등 유통 부분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패션, 가구, 식품, 렌털 등 제조 콘텐츠와 시너지를 도모해 라이프 스타일 회사로 변모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유행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어떤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의 계약에 의해서 상품을 파는 거라. 롯데리아가 롯데리아 뭐 공능점 아니면 뭐 덕정점, 그러면 덕정에 있는 롯데리아는 가맹점이고 롯데리아 본사는 본부다 이거지. 본부에서 상품 공급을 받아다가 어떤 상품 공급을 받아다가 롯데리아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그래서 제조업자 후원 소매상 프랜차이즈, 제조업자 후원 도매상 프랜차이즈, 도매상 후원 소매상 프랜차이즈, 서비스에서 후원 소매상 프랜차이즈, 이렇게 사업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데, 제조업자 후원 소매상 프랜차이즈라는 건 자동차 판매 딜러 시스템 같은 경우가 되겠고, 제조업체 후원 도매상 프랜차이즈라는 건 도매상이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도매상과의 프랜차이즈를 맺어서 도매상이 이제 소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 도매상 후원 소매상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이제 뭐 자발적인 빵집, 체인 본부라든지 이런 본부를 결성해서 거기서 소매상들하고 결탁해서 어떤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서 본부를 만들어서 소매상과의 어떤 자발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비스회사 소매상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체인이라든지 패스트푸드 뭐 이런 서브웨이라고 하죠. 김밥집이라든지 어떤 출퇴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요즘 이런 패스트푸드 회사가 요즘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이런 데서 서브웨이라고 해서 어떤 샌드위치 가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이제 운영 방법에 의해서 프랜차이즈를 나누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사업 형태에 따른 분류보다는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제조업체 상품이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직영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상품을 유통시킨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인 관계로 해서 소매상을 모집해서 상품을 유통시킨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체인화해서 어떤 상품을 유통시킨다든지,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떤 프랜차이즈에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직영점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벅스의 방법인데, 어떤 본사가 있으면 소매상들까지도 전부 다 본사의 조직, 어떤 본사의 종업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상에 있는 스타벅스 덕정점, 스타벅스 공릉점, 노원점 이런 에 있는 직원들도 스타벅스 본사의 직원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죠. 그래서 직영점에서 모든 어떤 점포들을 직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장점은 본부와 점포 간의 결속력이 높고, 단점은 본부의 안정적인 자본력이 요구되고 개별 점포의 자율성은 거의 없지만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율적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체인하고 조금 상반된 관계가 있는 건데, 직영점은 완전히 본부와 가맹점이 소유가 완전히 일치되는 거고, 프랜차이즈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이 별도의 개별적인 사업자로서 어떤 이면서 상품을 어떤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화가 되는 것을 프랜차이즈 시스템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체인 본부를 설립하고 자기 자본을 가진 가맹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가맹점이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보면 어디 투썸 플레이스 노원점, 노원 가맹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커피숍 보면 작은 글씨로 옆에 써져 있다. 이런 거는 프랜차이즈 장점은 본부에서 이미 개발된 노하우를 쉽게 도입할 수 있어 개발 점포를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본부가 충분한 상품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맹점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여러분이 이제 그 조금 익숙한 브랜드라면 요즘에 한 3, 4년 전에 카페 베네라고 하는 커피숍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브랜드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본사가 거의 부도나다시피 하다 보니까 커피숍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본사가 튼튼한 투썸 플레이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디야 커피숍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화랑해 있고 가맹점이 뭐 1,000호 이상씩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물론 롯데리아도 롯데리아도 1,000점 이상 가맹점이 있듯이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프랜차이즈 체인형이라고 그러고, 자율형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매점들이 모여서 어떤 본부의 기능을 어떤 조합 형식으로 결성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장점은 체인 본부의 최소한의 기본적 기능만 요구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결속력과 자본이 낮은데 가맹점은 최소 요소로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 홀로 장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것이 공동 구매를 해서 공동 공급을 받으면 원재료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소매업 간 수평적 관계이므로 본부의 방침이 시행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런 프랜차이즈 체인심 같은 경우는 본부의 지침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맹점을 박탈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본부의 의견이 가맹점까지 일사불란하게 침투되고, 쉽게 말하면 커피 같은 것이 맛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맛이요. 통일성이 어떤 노원점 이디야를 가서 먹으나 덕정점 이디야를 가서 커피를 마시나 이디야 커피숍을 가면 커피 맛이 일정하다. 이런 부분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자율형 체인, 볼런터리 체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다소 좀 결여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도 한번 어떤 오래가는 프랜차이즈들,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파리바게트 이런 데는 뭐 장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잘못되면 또 망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적은 자본으로 본부를 차릴 수 있으니까 모델 점포라고 해서 한 몇 개 점포만 생기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되겠다고 막 여러 사람이 와서 본부 회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에 본부를 생겼다가 뭐 품질이 여의치 않으면 또 망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은 본부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 가맹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본부 입장에서 장점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하면 본부 입장에서 장점은 점포 투자액을 적게 하고 넓은 지역에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맹점주들이 각각 자기네 독립적인 자본주기 때문에 나의 이디야 본사는 작은 돈으로 뭐 1,000개의 점포를
이디야라는 브랜드의 판매망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입비와 로열티 등의 확보로 안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확실한 상품 유통 판매망을 확보한다. 이 니아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본부의 단점은 계속적인 지도 원조를 위해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활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직영점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가맹점이면 통제가 조금 덜 되는 거죠. 그리고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본부 입장에서 이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맹점주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점과 단점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특별한 노하우와 기술 없어도 내가 자본만 있으면 롯데리아 가맹점을 할 수 있고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이라든지 이디야 커피 가맹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부의 지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 그다음에 높은 본사의 지명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고 단점은 프랜차이즈 계약 조항에 대해서 다른 조건 등을 첨부할 여지가 없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도 본사의 제품만 본사의 레시피로만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창의성이 뛰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해지 시 그때까지 실적을 자기 점포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해지 시.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되면은 계약이 해지되고 난 후에 롯데리아하고 5년간 계약했으면 5년 이후에 가맹 계약을 하지 않으면 롯데리아 햄버거를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맹점의 어떤 단점이 되겠습니다. 체인 사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징은 체인 본사의 관리 통제가 있다. 대신 머천다이징의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투썸플레이스의 커피를 일정하게 판단하는. 이디야 커피숍 커피숍을 일정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처럼 요즘에 뜨고 있는 펫산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어떤 통일성을 갈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펫 미용 같은 경우에도 펫 미용 그래서 박준 미장처럼 펫 미용실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제 기준 최저 점포 수는 한 10개 이상 되어야 그래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단수나 표준화, 규격화가 경영상으로 가장 필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